네, 매주 금요일은 명사 초대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매시파이의 백훈종 대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시장 좋을 때 또 나와주셔가지고 오늘 기분 좋게 대표님과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오랜만에 10만 달러 재돌파를 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10만 달러 재돌파이기도 한데 지금 시장 안에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의 비트코인 상황 어떻게 보세요? 10만 불을 진짜 오랜만에 돌파했네요. 네. 그동안에 이제 오랫동안 횡보음이 활약하면서 많은 분들이 물렸다, 비트코인 투자 괜히 했다 이런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이 코인 트렌드를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 일단은 응원의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비트코인을 사도 되느냐? 많이 올랐으니까 네. 지금 사기보다는 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네. 또 그분들을 위해서도 한 말씀 드려보면 네. 그냥 지금이 제일 적기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오진 않았잖아요. 네. 10만 불은 지난번에 1월 달에 한번 달성했던 고점이잖아요. 그리고 10만 9천 불인가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 전고점을 못 뚫고 있는 상황이니까 많이 올랐다 해가지고 뭐 고점이다 생각하고 떨어지면 사야지 이러다가 네. 그 타이밍 못 잡습니다. 그냥 지금 여전히 낮은 가격이라 생각하고 여유 현금이 생기셨다 또는 나는 이제 좀 살만한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은 지금이 가장 적기가 아닌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뭐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 10만 달러 재돌파 해줬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이 가장 저점일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라 말씀을 주셨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좀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배경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있었던 상승은 사실 자체적인 이슈보다는 좀 외부 환경의 요소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들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외부 환경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뭔가 이렇게 호재성 뉴스가 나온다거나 네. 아니면은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단기적인 어떤 그런 큰 가격 상승을 가져오는 뉴스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요. 굉장히 견조하게 가격 상승의 호재가 막 쌓여오다가 급격하게 올라간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네. 국내 거래소들의 김프 상황을 보면 지금 역프거든요. 그러니까 역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한국 거래소 비트코인 가격이 외국 거래소보다 싸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김프가 한 3% 이렇게 유지되는 게 일반적인데 네. 지금은 역프인 걸 보면 이게 글로벌 수요가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촉매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첫 번째 원인은 네.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5월 FOMC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실상 파월 네. 연준 의장은 wait and see, Wait and see.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런 네. 증거들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격노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게 기준금리를 내려주진 않았지만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효과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상한 대로 동결됐어.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남은 건 뭐야? 이거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시장이. 그래서 조금만 호재가 나와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오른 겁니다. 이번에 또 무역 협상이 또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과 영국이 무역 협상 타결하면서 이제 토요일에 있을 예정이죠. 미 중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결과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변했고, 이제 앞으로 70개 교역국들과의 무역 협상 결과도 순차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네. 그러면은 이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거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장밋빛 전망이 시장을 딱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려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외부 요인의 이슈들과 함께 최근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주말 사이에 있을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긴장되는 게 이때도 증시가 안 열리잖아요. 그럼 유동성이 다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엄청난 상승을 보일 수도 있겠고, 조금이라도 실망스러운 내용이 나오면 지금 좀 가파르게 오른 만큼 추가적인 가격 하락에 대한 변동성은 꼭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장밋빛 전망을 그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기업을 넘어서 이제 국가 단위의 비트코인 체결 소식이 계속해서 기대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장펑자오 전 바이낸스 CEO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비트코인을 비축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고 있다. 지금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추가적으로 뭐 어떤 국가들이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움직임들을 놓고 봤을 때 확실히 예전과는 이 펀더멘털 자체가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되겠죠. 맞습니다. 이번 사이클이 지난 세 번의 사이클과 가장 큰 다른 점은 이 매수의 주체가 저는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기업입니다.
그중에서도 상장사, 두 번째는 기관들인데 기관들 중에서도 우리가 비트코인 ETF를 막 롱숏 잡고 차익 거래하는 그런 헤지 펀드들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한 1% 이상을 가져가는 장기 투자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국가예요. 이 중에서도 이제 국가가 가장 사실 기대감이 낮죠. 1, 2, 3 제가 세 번째로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건데 국가가 뭐 얼마나 많이 비트코인을 비축하려고 할까? 특히 유의미한 규모의 국가가 네. 우리가 엘살바도르는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뭐 부탄. 저기 뭐 부탄 그쵸 나이지리아 네. 이런 개도국들이 관심 있는 건 잘 알지만 중진국 이상의 선진국 경제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곳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비트코인 수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둥 비트코인을 이제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라는 행정명령도 서명했고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이제 바람을 넣어줬지만 사실상 결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지난 3일 동안 48시간 만에 두 개의 주가 벌써 비트코인 비축 명령에 법안에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50개 주 안에서 2개 주가 맞습니다. 승인이 된 거죠? 네. 첫 번째로 뉴햄프셔 주가 주지사가 서명을 했고 네. 그다음에 48시간 뒤에 바로 애리조나 주가 또 서명을 해서 이제 두 개 주가 본격적으로 비축 법안을 통과한 주가 됐는데 여기가 다 공화당 쪽의 주일까요? 뉴햄프셔는 공화당 주지사였고요. 네. 애리조나 주는 민주당 주지사였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 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네. 주지사가 비토를 했어요. 그러다가 두 개의 법안이 상정돼 있었는데 하나는 비토를 했고 네. 하나는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 이 양당 간의 치열한 접전이라기 보기보다는 네. 어떤 이 주 자체의 이해관계에 맞물려서 지금 애리조나 주와 뉴햄프셔 주는 둘 다 미국 내 GDP 경제 규모가 0.5% 이하인 아주 작은 주들이에요. 그래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요. 네. 기업 유치에 애를 먹고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 돌파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상하원에서 이 양당의 상하원에서 다 이 법안을 밀어붙인 겁니다. 근데 주지사가 이제 뭐 조금 이렇게 좀 의견을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에서 한번 비토를 놨던 건데 어쨌든 네. 통과됐고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텍사스주, 오클라호마주 같은 대형 주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텍사스주가 승인이 된다면 네. 대한민국 경제 규모의 중진국 하나가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승인하는 겁니다. 텍사스 경제 규모가 그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일단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게 이제 다른 국가들로까지 번져나갈 수 있죠. 미국의 주들이 이렇게 승인을 하고 이게 이제 연방 정부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유럽과 아시아권의 선진국들로 이제 물결이 바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에 제가 1, 2, 3위로 해서 국가가 세 번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2등, 1등으로도 넘어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됐다고 그러겠네요. 봅니다. 네. 국가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모은다. 그러면은 기관도 지금보다도 훨씬 큰 기관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기업도 지금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이런 중소기업들이 아니라 네.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좋습니다. 거의 뭐 텍사스주가 만약 승인을 해주면 거의 대한민국 경제 규모의 차원의 한 주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미국 안에서 주 차원의 움직임도 좀 파악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전해진 또 새로운 소식에 의하면 가장 먼저 승인될 것이라고 우리가 다 기대하고 있었던 이 지니어스 액트,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제법이 결국 상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결국 반대표를 던진 걸로 확인이 됐고 전 좀 놀랐었던 게 이 지니어스 액트를 직접 발의했었던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적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좀 정치 싸움으로 번지는 움직임처럼 보여지는데 최근 이런 규제와 관련된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지지 세력과 그다음에 반대 세력이 지금 첨예하게 나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하나만 가지고도 쉽게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옛날같이 디지털 자산과 뭐 디지털 블록체인 관련된 산업을 좀 육성해 보자 우리나라가 이런 차원의 수준이 지금 아니라 이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 아주 중요한 그 요소가 될 수 있는 지금 법안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스캇 베센트 장관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내에서 법제화가 돼야 미국 내 민간 은행들과 기업들이 자체 브랜드를 입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을 거고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량이 늘어나고 더 많이 발행될수록 결국 이 은행과 기업들이 미국채를 더 많이 사게 되는 미국채의 새로운 채널이 생기는 겁니다. 디지털 채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채의 금리를 낮춰서 이제 2026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7조 달러의 미국채를 부채를 롤오버 시켜야 되는 차관을 받아야 하는 이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그렇죠. 지금 요소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빨리 8월 휴회 전에 통과시켜서 이거를 남은 1년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은행과 이 기업들이 발행할 수 있게 딱 시행령까지 만들어 놔야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이 오기 전에 7조 달러를 조금 더 낮은 금리로 이제 롤오버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서포트해주고 싶지 않은 거죠. 누구 좋으라고? 그렇죠. 예, 이제 중간 선거도 다가오고 우리가 상하원도 다 뺏겼는데 다시 가져와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이제 정쟁으로 들어가는 건데 글쎄요,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과 스캇 베센트 장관이 어떻게 타결을 할지가 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근시일 내에 통과될 거다 아니면은 차일피 미뤄질 거다 이거를 좀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일가가 암호화폐 사업을 적극적으로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상충의 논란이 있다. 이 부분 해소하기 전까지는 규제화를 시키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자기는 암호화폐로 돈 번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번 게 있죠. 그 트루스 소셜 스펙 상장해가지고 돈 벌었듯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그것이 이제 뭐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자신의 일가가 그쵸. 그 사주지 않습니까? 네. 그 회사가 모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코인을 팔아서 모은 돈만 해도 네. 엄청난 금액이고 이것을 활용해서 이 자금을 활용해서 또 WBTC라던가 이더라던가 이런 메이저 알트 코인들도 많이 사서 네. 그건 물론 이제 다 또 손해를 봤더라고요. 하지만 본인이 이제 밈코인을 발행해가지고 자금 조달한 것도 있고 그쵸. 멜라니아 코인도 있었고 이렇게 돈을 번 게 없다고 하는 거는 좀 네.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 그냥 하는 소리고 네. 또 밈코인 서밋을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여기는 별로 이렇게 크게 먹을 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많은 네. 수익을 보고 있는 당사자라서 이해관계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벗어날 수 없는 네. 굴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우리 일론 머스크와 정부 효율 부처럼 이해상충의 문제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내부에서 잡음이 나오면 머스크도 결국 도지를 뭐 완벽하게 탈출한 건 아니지만 일단 한 발 떼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민주당에서 계속 이런 쪽으로 공격을 하게 됐을 때 트럼프 일가가 코인 쪽에서 또 발을 떼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진 않을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어느 정도 선을 그을 거라고 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최대한 많이 이 업계와 본인의 연결고리를 강화시켜 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상대편 이제 민주당 쪽에서의 공세도 더욱 더 심해질 거고 네. 지금 반트럼프 운동이 상당히 좀 미국에서는 심각하게 지금 번져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암호화폐랑 선을 긋는 게 어느 정도는 이제 있을 것 같고요. 언젠가는. 게다가 암호화폐 자체의 문제도 또 발생할 거예요, 아마. 마치 뭐 테라 루나 사태가 발생했듯이 또는 FTX 사태가 발생했듯이 네. 만약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나 이제 직접적으로 그것과 연루된 어떤 이 트럼프 일가가 연루되어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에서 네. 러그풀 사태나 가격 폭락 사태나 이런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하면 말만 들어도 무서운데요. 그렇죠. 네.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그래서 그 밈코인 사태 때문에 지금 탄핵 위기까지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본인이 좀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네. 단기적으로는 악재이나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쵸. 그래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은 역시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레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일가의 움직임 계속해서 면밀하게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언급 주셨지만 이 뭐 밈코인 서밋부터 본인의 밈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 상위 220명 모아다가 만찬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의 우리가 호재로 좀 가져가야 될지 뭐 기대감 키워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볼까요? 지난 백악관 디지털 자산 서밋처럼 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그냥 이 정도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쇼예요. 이벤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서포터들한테 다양한 어떤 그 관점과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싶은 네. 그런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온 하나의 쇼고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의미한 소식이나 뉴스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진 않고요. 뭐 여기에 누가 참여하냐 정도가 이제 네. 하나의 큰 이슈가 되겠죠. 예상보다 굉장히 영향력 있고 유명한 연예인이나 아니면은 정치 명문 이런 가들이 참여를 하면은 야 트럼프 코인을 이 사람도 샀어?
하면서 뉴스 지상에 좀 헤드라인이 많이 나오는 그 정도 이벤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벤트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만약 트럼프 민코인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안 가다가 정말 웬일로 비트코인보다 몇 배 더 많은 상승을 오늘 하루에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같이 진행하면서 좀 겹겹 호재가 쌓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된 걸까요?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스테이킹 물량 자체를 크게 늘렸더라고요. 32개 이더리움을 밸리데이터마다 이렇게 스테이킹을 했어야 됐는데 네. 이제는 밸리데이터마다 2,000개 넘는 이더리움을 한 번에 스테이킹할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계정 추상화 기능을 도입을 해가지고 두 개의 계정을 하나의 계정으로 통합한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우리가 트랜잭션 할 때 이더리움 ETH를 가스비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 다른 알트코인, ERC20 기반 알트코인으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를 지불하려고 네. 굳이 알트코인을 이더리움 바꾸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가능해졌다라 해서 이제 편해진 건 사실인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이더리움 가격을 이번에 이끈 큰 호재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그 전에 비탈릭 부테린이 이제 5년 내에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개선해보겠다라고 네. 하는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네. 이게 지금 가격 상승에 큰 촉매자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지만 말로 꺼내지 않았던 게 바로 이더리움의 코드 복잡성입니다.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로드맵이 너무 거창하다. 이거 정말 할 수 있는 거 맞아라는 의심 때문에 가격이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 비탈릭 부테린의 추종자들은 이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비탈릭 부테린 스스로가 너무나도 신적으로 추앙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면 다 맞아. 이더리움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계속 이렇게만 말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난 이드 덴버나 아니면 이더리움 서울 이벤트도 얼마 전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투자자들의 볼멘 소리가 많이 나왔대요. 도대체 이더리움 생태계는 뭘 하는 거냐. 그렇죠.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가자만 외칠 거냐. 이런 분위기를 비탈릭 부테린이 아마 느끼고 스스로 로드맵을 좀 수정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용단을 낸 것 같은데 아직은 그냥 말만 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진짜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비트코인처럼 아주 단순한 블록체인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한 이게 아주 유효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네, 이더리움의 정체성 자체가 또 변화될 수 있는 그 변곡점에 있는 부분이 이번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도 큰 힘이 되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긍정적으로 외부 요인이든 내부 요인이든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리면서 긍정적인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이 5월이잖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전통처럼 내려오는 격언이 셀링 메이, 5월에는 팔고 떠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지가 궁금한데 지금 시장 분위기만 봐서는 셀링메이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셀린메이는 이 여름휴가가 시작되기 전에 네. 사람들이 미리 팔고 떠나는 그 움직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네. 왜냐하면 여름휴가 기간에는 뭐 다들 2개월, 뭐 더 길게는 3개월 이렇게 휴가를 가시기 때문에 트레이딩도 안 하고 거래량이 적어지고 유동성 자체가 시장에 없어서 네. 가격이 지지부진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주식시장의 전통적인 모습이고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이 모습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나스닥 지수와 많이 동행을 하잖아요. 네. 때에 따라서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냐. 저는 지금은 좀 그런 양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시장에 유동성이 원래 없었어요. 유동성이 원래 없는 상태였고 거래량이 원래 없는 상태였고 mem풀이라고 비트코인의 트랜잭션 대기열을 보여주는 그 사이트를 보면요.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죠? 저 멤플이 왼쪽에 있는 게 지금 현재 대기열입니다.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트랜잭션이고 오른쪽이 이미 처리가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왼쪽에도 이렇게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야 원래 정상인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렇게 대기열에 트랜잭션 요청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아무도 옮기고 있지 않다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다 사서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트랜잭션을 안 하는 겁니다. 거래소 거래량은 많이 날 수 있겠죠. 근데 거래소 거래량도 우리나라 업비트든 해외 바이낸스든 네. 사람들이 많이 모수가 모여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세력이 가격 매수 매도를 모두 호가를 채워서 자전 거래를 하는 움직임으로 거래량이 발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러냐? 이제 2021년 또는 2020년 같은 거대 유동성 장세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은 아직도 금리가 5%대에 있고 기준금리는 4%대지만 이제 시중금리는 5%대에 있고 시중에 돈이 말라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불확실성 때문에 또 어떻게 가야 될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딩은 좀 다음에 하자 이렇게 멈추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호재가 나와도 가격이 빵 오르고 큰 악재가 나오면 빵 내려가고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도 넘칠 출렁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셀린 메이보다는 그냥 앞으로도 계속 헤드라인을 우리가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게 좋아요. 예전에 이런 움직임으로 장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맹신하고 쫓아가지 않는 게 좋은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또 시진핑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경제 지표, 좋은 경제 지표가 나오는지 이런 헤드라인들을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격언처럼 무작정 팔 수 있는 시장은 아니고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가는 게 중요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 좀 딥하게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백헌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